오늘은 제 채널에서 좀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제가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오늘은 동메달 톡의 책이라는 주제와 연결돼서 저자분 한 분을 모셨고요. 이게 책은 숲은 깊고 아름다운 데입니다. 이분 책이요 한 70권 정도 쓰는 분이라서 책 기계예요. 글 쓰는 기계라서 어렵게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이스박입니다. 네. 제가 좀 급하게 좀 읽었어요. 이렇게 네. 뭐 그거 이렇게 붙어 있는 것처럼. 이 책이 어떤 책인가요? 옛날 이야기를 중심으로 옛 이야기들을 다시 읽은 이야기, 그리고 다시 써야 하는 필요가 무엇인지. 다시 쓴다. 다시 쓴다는 말이 굉장히 조금 이렇게 새롭게 들리는데요. 근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시 동화를 아니면 전래 동화를 이야기를 다시 읽자, 다시 쓰자 뭐 네. 이런 멘트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사실은 뭐 저처럼 이렇게 작은 채널이 맞지만 페이스북에서는 셀럽이거든요. 아니, 페이스북에서는 고인물이고요. 그런가요? 어쨌든 셀럽인데요. 그러니까 동화를 보는 어떤 그 다시 쓰는 거. 그래서 결국은 평상시에 문학이나 또 동화 보면서 또 어떤 생각을 좀 하고 있는지 선생님이 좀 얘기를 좀 나눠보시죠. 원래 제가 영문학을 하다가 영어 교육학으로 옮겨간 거라서 베이스는 계속해서 영문학을 깔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 이제 문학을 읽으면서 이렇게 읽는 법을 훈련을 받긴 한 건데, 저는 가장 이제 끌리는 게 옛 이야기나 신화 이런 걸 좋아해서 그런 거를 계속해서 읽다가 여기까지 온 거긴 해요. 이제 여성의 글쓰기 쪽에 관심을 가지고 보다 보면 여자들이 본격적으로 글을 쓰기 시작한 건 얼마 안 됐거든요. 자기 이름을 걸고 출판을 할 수 있게 된 게 200년이 안 됐어요, 사실은. 그 전엔 여자들이 남자 필명으로 내거나, 그렇죠. 만약에 책을 낸다? 그러면은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살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불이익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럼 그 이전에 여자들이 글을 정말 써서 출간할 수 있기 이전에 여자들이 그렇다고 이야기를 공유를 하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야기를 자식들에게 많이 해준 거는 엄마들이 더 많이 해줬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계속해서 이제 대를 이어가면서 이야기를 해줬을 거란 말이죠. 물론 이 구전문학도 굉장히 역사가 깊어요. 문학 역사를 쭉 보면은 옛날에는 고전 영웅 서사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일리아드나 그 오디세이 같은 이런 것들은 이제 완전히 부족들이 계승을 하는 반면에 또 이제 잠자리에서 사적으로 들려준 옛날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 구전들이 동시에 쭉 계속 같이 온 건데, 아무리 기존의 기득권 세력들이 글을 바꾸고 문자를 독점을 하고 이야기를 독점을 하려고 해도 모든 사람이 말로 하는 걸 막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자기들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을까? 이게 이제 사적인 영역에서 계속 계승되어 오던 이야기에 살아있었을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요. 공적으로 할 수 없었던 말들은 숨겨놨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숨겨놓은 메시지들, 상징으로 들어가 있는 메시지들이 결국은 목소리를 내서 말을 하지는 못하지만 들으려고 하면 들을 수 있는 메시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엄마가 사실은 뭐 잠자리에서 옛날 예측에 한국 같으면 뭐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 어떤 것들이 결국은 다시 쓰기로 온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보면 제가 이 책을 이제 쭉 보면서 제가 굉장히 이렇게 많이 붙여놨는데 재밌게 읽었어요. 재밌게 읽었는데 이제 여기에는 보면 뭐 동화의 어떤 여주의 잔혹사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동화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그 남주들의 얘기들도 저는 또 새롭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공통점이 있어요, 사실은. 네, 있습니다. 네, 그 공통점이랑 또 현실에서는 어떻게 또 연결이 되는지를 또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특히 옛날 이야기 중에는 뭐가 가장 재미냐면, 제가 좋아하는 거이기도 해요. 성장담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니시에이션이라고 불러줘요. 원래 영어로는 이거 입문이라고 해요. 사회로 입문을 하는 이야기. 그럼 이제 남자 성장담과 여자 성장담이 달라요. 즉 소년이 어떻게 남자 어른이 되는가 이거하고 소녀가 어떻게 여자 어른이 되는가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점들이 있어요. 소년 같은 경우에 어떻게 남자 어른이 되는가에 첫 번째
관계는 다 뭐냐면 동물적인 본성을 제어하기가 꼭 나와요. 그쵸.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아이언하스 같은 경우에는 와일드맨, 야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을 가둬놓는다거나 이 사람을 따라 숲으로 간다거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아니면은 이제 뭐 그 태양으로 이제 태양에 쏜 화살이라고 하는 이제 또 다른 옛날 이야기가 있어요. 푸에블로 인디언에 여기서는 첫 번째 시험을 받는 방이 뭐냐면 사자가 있는 방에서 이제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럼 사자가 상징하는 게 사실 그 동물적인 본성이 있잖아요. 이거라든가 아니면 옛날 이야기를 보면 그렌델이라고 하는 이 괴물을 죽이거든요. 이제 영웅이, 젊은 영웅이. 그럼 이 영웅을 죽이는 방법이 분명히 칼이 있는데도 칼로 찌르거나 목을 베서 죽이지 않아요. 팔을 뽑아 죽여요. 근데 팔이 상징하는 게 능동성이고 이게 주체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죽이는 방법에도 굉장히 숨어 있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똑같이 공통적으로 비슷한 첫 단계를 거치는 걸까? 이런 게 되게 신기했고, 그리고 2단계, 3단계는 조금씩 달라지긴 하는데 큰 얼개는 뭐냐면 결국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적으로 입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러기 위한 힘은 내가 어디서 얻는가? 사람을 알아보는 힘을 제일 먼저 얘기를 해요. 보통 요새 세상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남자들 사회에서 그 남자들끼리 친한 이 문화를 호모 소셜 컬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보통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남자들 사회에서는 남자를 사랑하지 여자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동성애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남자에게 인정받고 남자들 사이에서 위계 질서가 중요하지 여자와 관계를 맺는 것이 남자 인생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남자 위계 사회에서 내가 어디쯤 올라가느냐, 그리고 내가 잘 위에까지 올라가면 여자는 트로피처럼 따라오는 존재,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자와의 관계가 늘 망가지는 지점이 있거든요. 여자들 입장에서 그렇죠. 그렇죠. 근데 네. 이상하게 옛날 이야기들을 보면 먼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세상에 나가서 입신하기 전에 먼저 너를 알아봐주는 여자를 만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이 주인공, 아이언하스의 주인공 같은 경우에는 이게 황금 머리카락을 숨기고 다녀요. 이게 황금이 상징하는 게 어떤 귀한 본성 이런 건데 이거를 공주가 우연히 딱 알아보거든요. 먼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세상에 이제 입신을 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순서가 원래 입신 다음에 여자가 아니라 그래서 소울메이트를 먼저 만나고 그 다음이 입신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점에서 저는 아이언하스라고 하는 그에 대한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저는 방금 얘기를 들으면서도 그렇고 또 책을 읽으면서도 궁금했던 게 뭐냐면, 야, 도대체 선생님은 이런 자료를 어디서 찾아오고 평상시에 도대체 뭘 읽고 살길래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아주 많은 동화나 어떤 그런 신화나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네. 나오는데 제가 그래도 좀 책을 좀 봤다고 3분의 2 정도는 오케이 알겠어. 근데 나머지 3분의 1은 이렇게 한 번도 안 들어본 어떤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니 도대체 이분은 평상시에 뭘 먹고 살길래 뭘 하고 살길래 이렇게 무수무수한 얘기들을 계속 풀어서 얘기를 하는가. 근데 그것도 궁금했거든요. 어떻게 자료를 찾고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글화하시죠? 이게? 그냥 평소에 그냥 뭐 오랫동안 읽어왔던 그런 게 그냥 깔려 있다가 쓸 때 약간은 레퍼런스를 찾아서 레퍼런스는 달아야 되잖아요. 이거는 이거랑 관계가 있는 데를 알고 있으니까 이거를 찾아서 레퍼런스를 달아요. 어쨌든 내가 이거 보면서 이제 동화의 어떤 통찰 그것도 물론 봤지만 어떤 글쟁이로서의 어떤 면모도 보면서 야, 이 사람은 도대체 뭘 먹고 살길래 도대체 이런 글들이 나오는 거지?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했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나푼젤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제 나푼젤 얘기를 갖고 왔는 게 아마 여기 보고 있는 시청자분들이 가장 편하게 부딪힐 수 있는 어떤 동화의 얘기겠죠. 우리 어렸을 때 긴 머리 성에 갇혀서 이렇게 어깨 내려오고 그리고 그 머리 줄기를 타고 올라가는 어떤 그런 얘기가 우리 시청자들이 어떤 그 케미가 맞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라푼젤에 관한 얘기를 하고 대단한 얘기를 쓰는 거예요. 저 지금 그 얘기하는데 소름이 지금 돋잖아요. 보이시죠? 여기 지금 좀 읽어볼게요. 부디 그 여기 제가 이거는 이제 읽으려고 갖고 왔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누구나 광야를 잘 거쳐서 자기 통합에 성공하고 성에 입성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 부디 자기 몫의 광야를 제대로 거쳐서 내적 통합을 이루길, 평화와 안정의 성에 들어가기를, 삶의 의미는 광야를 걸어 성에 도달하는 과정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쓰는 거. 이거 보면서 소름 돋았어요. 그렇게요. 네. 뭐 광야를 걷는 거는 사실은 서구 문학에 너무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이스라엘 부족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였고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을 방황을 했고 죄인에어도 광야를 헤매고요. 그 밖에 이제 광야를 헤맨 여자들이 또 있습니다. 뭐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있어요. 근데 이제 사회에서 아웃캐스트인 여자들이 주로 광야를 다니는데 이 광야를 걷는다는 건 물기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메마른 삶의 상태를 지나가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저는 사람이 고난을 통해서 성장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고난이 축복이다라는 얘기를 할 때는 본인이 깨지고 갈라지고 하는 걸 통해서 드디어 이렇게 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성장이라고 하는 게 이게 꼭 수직적인 성장이 아니에요. 사람이 크려면 수평적으로 확장이 되는 어떤 지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내 아버지의 성 있잖아요. 그 안에서만, 또는 내 어머니가 마련해 준 거죠. 아버지가 나를 키워준 성, 이 안에서만 계속 머물러서는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이 틀을 깨고 나아가서, 그렇죠. 아무리 그것이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타인들과 만나서 부딪히는, 어떻게 보면 이게 시련이죠. 원래 타인이 지옥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관계에서 깨지고 엎어지고 이런 거를 통해서 마지막에 이제 다 괜찮구나 이런 지점에 도달했을 때 저는 한 사람이 이제 통합이 되는 지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라푼젤 같은 경우에는 공주 얘기만이 아니라 왕자의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둘의 고난이 조금 달라요. 근데 사실 저는 재미있는 게 꼭 이제 동화 속에서 남자들은 눈이 멀어요. 그리고 여자들은 목소리를 잃어요. 그렇죠. 인어공주 목소리를 잃잖아요. 그 이유가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꼭 여자들을 말을 못하게 만들고 글을 못 쓰게 만들고 목소리를 못 내게 만드는 그 지점이 사실 여자들이 목소리를 잃는 지점이거든요. 이거는요. 아니 어쨌든 농담이고요. 여자들은 그렇게 목소리를 많이 잃어버리는데 남자들은 그렇게 눈이 멀어요 보면. 아니면 녹이 슬어요. 녹슨기사라고 하는 옛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남자들이 눈이 먼 이유는 저는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의 본질을 잘 못 보고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외모에 집착하는 거 있잖아요. 특히 여자를 볼 때 외모에 이렇게 현혹이 되어서 상대를 고르는 그쵸? 이런 행위를 여자보다 남자들이 더 훨씬 더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눈이 먼 거죠. 본질을 보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왕자도 결국은 뭐예요? 이 광야를 거쳐가지고 드디어 눈을 떴을 때, 그것도 라푼젤의 노랫소리를 듣고 눈을 뜨고 이제 찾아가서 눈을 뜨게 되는 건데, 이 라푼젤의 노랫소리, 노래라고 하는 건 영적 힘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사실은 깨우침 뭐 이런 것이 있었을 때 드디어 제대로 된 상대를 만나서 눈을 뜨게 된다, 이런 메시지가 있고요. 왕자 같은 경우에 가장 재밌는 건 이거예요. 다쳤어요. 이제 탑에서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눈이 멀었어요. 이러면 아버지 성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나 다쳤어요 이러면 안 되나요? 근데 옛날 이야기 속에 이상한 거는 못 돌아가요. 눈이 먼 상태로는 못 돌아가요. 나중에 다시 눈을 떴을 때 비로소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버지의 성이 마지막에 있는 성이거든요. 즉 이 여기서 마지막에서 성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통합된 자아만이 도달하는 어떤 경지를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게 이제 서구의 기독교 문명에서는 원래 가든에서 출발을 하잖아요. 에덴 가든, 에덴 정원에서 출발을 해서 예루살렘 성에 가잖아요. 마지막에. 근데 라푼젤도 처음에는 그 괴델이라고 하는 여자의 정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왕자의 아버지가 다스리는 성까지 가게 되는 정원에서 출발해서 성으로 가는 이야기거든요. 똑같이. 그 틀 안에서 계속 움직이는 이야기예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를 통해서 어쨌든 통합을 해나가는 어떤 내면,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부모가 엄마가 네. 아들한테 주는 메시지 같은 느낌을 좀 많이 그쵸, 받았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동화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글을 쓰지? 라고 하면서 이제 저는 야 이거 인문학적인 자기계발서인데? 라는 생각도 네, 이제 네. 좀 했었고요. 이제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도 책에 보면 이 책에 이제 스포가 많이 들어가서 괜찮을까요? 괜찮습니다. 아, 네. 저자가 괜찮다라고 하니까 네네. 그 부모가 자식에게 들이받친다라는 그 상황은 뭐고 그 현상은 또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건 이제 거인 이야기 쪽에서 나오는 건데 사실 아들과 아버지의 그 역학관계에 이게 굉장히 들어맞아요. 사실은 아들이 어떻게 크는지 저는 제가 아들을 혼자 키웠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면서 키웠어요. 아버지가 없는 상태로 얘가 컸기 때문에 아버지 없이 커도 괜찮을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는데 이 세상에 있는 아들들을 이렇게 보면요. 아버지가 이렇게 벤치마크에 사실은요. 그래서 이게 아버지가 있으면 아버지 아래에서 절대 못 벗어나는 아들이 있는가 하면 아버지를 막 이제 반항을 하면서 들이받는 아들들이 있고 또는 아버지를 넘어서는 아들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아들들이 잘 사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가 저는 가장 궁금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아버지 없이 큰 사람 중에 가장 잘 큰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 보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없이 너무 잘 컸잖아요. 이 원래 그 헐리우드의 그 블록버스터에 나오는 슈퍼 히어로들이 다 아버지가 없거든요. 그쵸. 그쵸? 네. 슈퍼맨 없고 스파이더맨 없고 배트맨 없고 다 없어요. 주요한 이제 히어로들은 아버지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없다는 건 뭐냐면요, 벤치마크가 없다는 거잖아요. 들이받을 천장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캡이 없으면 무한하게 위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슈퍼 히어로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들 같은 경우에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아버지의 모델을 고르면 돼요.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은 나의 아버지의 모델로 삼겠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나쁜 아버지가 있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아버지 입장에서 내가 아들을 키우고 있다? 그러면 나는 아버지가 너무 잘났어. 이런 경우에 오히려 아들들이 잘 못 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아버지가 더 잘 알아, 세상을. 그럴 경우에 아들들에 대해서 어떤 사실 행위를 하는 거냐면 계속해서 내가 너보다 더 잘 알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내 말대로만 하면 돼. 그런데 진짜로 좋은 아버지는 너는 나를 넘어가라. 너는 나를 넘어가라. 나는 네가 와서 부딪히면은 내가 마치 부모가 약간 고무로 된 탄성 있는 벽 같은 존재라. 벽은 벽인데 고무벽 같은 존재라서 팅 하고 튕겨서 넘어가려? 이렇게 하는 게 최고의 부모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제가 아들이 저를 어릴 때는 엄마 아빠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미디어에서 계속 엄마 아빠가 들리는데 자기는 주변에 엄마밖에 없잖아요. 근데 자꾸 텔레비전에서는 엄마 아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보면서 나를 가리키더니 엄마 아빠? 이렇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되게 막 울컥했었는데 그때 나를 가리키던 그 손가락을 딱 잡으면서 엄마야 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속으로는 내가 아빠 몫에 무언가도 해줘야 될 게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는 아들에게 어떤 벽이 될 것인가, 벽이 되면 고무벽이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아들은 동의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뭐 아버지만 그런 게 아니라 엄마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네네. 부모라는 존재가 그 아이들이 어떤 용수철처럼 튕겨날 때 그 어떤 회복 탄력성이라고 그러죠. 네네. 그걸 다 받쳐줄 수 있는 게 괜찮은 부모다라는 생각은 나이 들면서 저도 네,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안 되면 둘 중에 한 명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쵸. 꺾어지거나 부러지거나. 네. 그래서 결국은 뭐 한국 표현으로 하면 끝까지 삽과 싸움을 해서 누군가는 이제 그 그라운드에서 한 명은 죽어 나가야 비로소 이렇게 끝이 나는 그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모가 걸 져주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네네. 은근슬쩍 이렇게 쓱 지나갈 수 음, 있는 거. 그게 그런 부분에서 자식에게 들이받칠 줄 알아야 된다. 네. 이 문장이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다만 아이가 혼자 세상을 막 이렇게 나가더라도 너는 언제든지 돌아와도 돼. 그렇죠. 그죠? 네, 그렇죠. 그게 되게 중요하죠. 그러면서 우리들 동화에서 뭐 전래 동화에서는 타치
공지이고 서부 쪽에서는 결국 백설공주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백설공주의 어떤 계모 얘기가 나오는데 그 계모도 선생님은 책에서 그 여성의 어떤 목소리가 아니고 남성의 어떤 목소리다라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그러니까, 되게 특이한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 계모 왕비를 보면서 궁금했던 게 아버지 왕이 계모한테 권력을 준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아버지 왕과 결혼함으로써 권력이 생긴 거니까. 그런데 왜 아버지 왕 안 나오지? 이 동화에는 안 나오잖아요, 이야기가. 이 아버지 왕이 오히려 보면 가장 그러니까 권력의 원천인데 왜 드러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바로 거울의 목소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자들이 자신을 누구에게 비춰보는가의 문제거든요. 물론 남자 여자 서로 상대에게 다 비춰봅니다. 그런데 계속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가장 예쁘냐를 물어보잖아요. 계모 왕비는. 그럼 자기의 존재 가치를 예쁘다고 해주는 그 목소리에 의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세상에서 누구한테 예쁘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겠어요. 보면은. 그렇죠. 그 관점으로. 네, 자기에게 권력을 주는 그 남자에게 계속해서 자기 가치를 인정받아야 권력이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 계모 같은 여자 타입들은. 그래서 계모의 권력의 원천은 결국은 가부장 권력이다. 여자들을 이제 이 심판하는 권력이죠. 그렇군요.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어요. 이게 이 책이 참 재밌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뭐 중간에 잠깐 얘기를 하면 책을 파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렇게 제가 또 뭐 그 북토크하면 책을 잘 팔기를 하죠. 사실 왜 그러냐면 이게 어떤 물성, 그러니까 손으로 만져지는 어떤 책의 물성을 독자들이 조금 느끼게 하는 것도 나는 작가가 해야 될 역할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책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 진행자가 기꺼이 책을 팔아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는 사람이라서 뭐 어쨌든 책을 사서 읽어보시면 방금 얘기를 했던 이런 주옥 같은 얘기들이 되게 재밌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글을 되게 잘 씁니다. 글을 잘 써서 되게 재밌게 읽을 수 있고. 자, 어쨌든 이제 그러는데 이제 그러면서 또 미녀와 야수 얘기도 이렇게 제가 조금 이렇게 행렬로 풀어놨는 이유는 너무 이렇게 깊게 들어가면 이 채널 안에서, 이 영상 안에서 다 풀어버리면 책을 살 이유도 없고, 그리고 저자가 얘기를 하는 이 말멋하고 또 글멋하고는 또 다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렇게 그 행렬로 좀 풀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거를 골라서 선택을 하셔라고 좀 풀어놨는데, 미녀와 야수에서도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이 얘기가 되게 와닿았던 게, 운명을 받아들일 때 그 어떤 그 바니타스의 운명을 받아들일 때 사람은 변한다라고 해요. 이게 변한다는 얘기는 제 표현이고 선생님은 그렇게 안 써놨을 거예요. 다른 표현을 써놨는데 뭔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을 받아들일 때 사람이 어떻게 변할까요? 이건 인간의 이제 유한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쵸. 사실 또 죽는다는 것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상징적인 의미로 사실 야수는 한 번 죽잖아요. 자기가 죽을 각오를 했을 때 드디어 변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정말 죽어야지만 산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그만큼 애를 써야 인간은 변할 수 있다, 이런 뜻도 들고요. 저는 죽음의 장점은 뭐냐면, 죽음 앞에서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잖아요. 세상에서 무엇을 누리던 간에 사실 누구나 다 죽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인간은 죽음 앞에서 이제 굉장히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쵸. 방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목소리가 제가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어야만이 변한다라는 얘기가 우리가 잘 썼던 미쳐야 미친다라는 그런 표현과 이제 똑같은데, 이제 결국은 자신이 제대로 변하고 어떤 그 열정을 쏟으려면 죽을 힘을 써야 된다. 이제 그런 표현이랑도 맞닿아 있는 건가요? 그것도 있고요. 사실 인간의 이 무의식에 에로스하고 사나토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사랑하고 죽음인데, 인간의 무의식은 이 두 단어에 엄청나게 기민하게 반응을 해요. 근데 이 미녀와 야수는 이게 둘 다 들어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사랑과 죽음이 가장 가까이 있을 때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매혹되는 에너지가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바니타스도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사랑, 그 특히나 이제 뭐 이렇게 에로스의 사랑은
이게 성애의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더 덥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의 그림으로 원래 그렸던 게 바니타스인데 사람들이 거기에 혹하거든요. 그래서 이거의 그 역학관계도 저는 굉장히 재미가 있었어요. 드라큘라가 굉장히 사실은 에로틱하잖아요. 그렇죠. 그쵸? 왜냐하면 죽음을 상징하는 존재인데 하필이면 목을 물어 흡수를 하는 것처럼 목을 물었다고 했죠. 그래서 이게 교묘하게 인간의 그 사랑과 죽음의 줄타기 그 둘 사이에 있는 그 얇은 선을 계속 넘나들 때 굉장히 매혹적인 서사가 나올 수 있거든요. 맞아요. 왜 하필 목을 물었을까요? 드라큘라는 네. 그죠? 현대 드라큘라 문에서는 그렇죠. 네. 목만 무는 건 아니고 다른 곳도 가능해요. 그런데 이것도 조금 달라. 네. 내가 네네. 채널에서 혼자서 떠들다가 네. 옆에 이렇게 이거 게스트 자르세요, 이거. 아니요 네. 게스트가 오니까 네. 이런 반전도 생기고 이런 네. 재미가 또 있네요. 그래서 좋습니다. 어쨌든 뭐 이제 행렬로 얘기를 하다 보니 사실은 조금 깊이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제 그게 이제 유튜브의 어떤 한계일 수도 있죠. 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서로 얘기를 나누면서 이제 그런 생각도 또 들더라고요. 결국은 이 숲은 깊고 아름다운 데라는 책이든 평상시에 선생님이 생활하는 사실은 에세이가 됐던 뭐 이렇게 자기계발서도 뭐 자신의 자아가 들어가잖아요. 작가의 자아가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게 어떤 그 현실의 권력 앞에 요즘 유행하는 그 say no 소위 말해서 no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게 어떤 힘이 있어야 say no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노를 할 필요는 없는데요. 저는 사실은 이건 이렇다고 생각해요. 유발 하라리가 얘기한 것처럼 인간은 스토리를 만들어서 문명을 만들어내는 존재잖아요. 그러면 여기 인간들이 만들어낸 최소 수천 년 이상의 스토리가 있다. 근데 나는 이 스토리를 그냥 받아들인다. 그러면 그냥 물결에 그냥 휩쓸려가는 것밖에 되지 않잖아요. 사실 이건 약간 존재론적인 말이긴 해요. 그렇죠. 삶에 뭐가 있냐면 피투성과 기투성이라는 게 있다고 얘기를 해요. 피투성은 뭐냐면 던져짐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에 태어난 거는 마치 흐르는 강물에 던져진 존재와 같다. 그래서 아무도 삶을 선택해서 태어나는 건 그렇죠. 아니니까. 그러나 내 삶에 의미가 생기려면 내가 나를 다시 들어서 이 흐름에 던져야 된다. 이게 기투성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자신의 언어를 소유한다는 거 뭐냐면 나의 삶은 사실 의미가 무엇인가? 그렇죠. 그리고 나는 이 내 삶을 누구를 위해서 또는 무엇을 위해서 사용을 할 것인가? 쓸 것인가? 살 것인가? 이런 거를 내가 내 언어로 말할 때 사실 내가 내 삶에 의미가 생기고 그게 또 새로운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언어를 소유한 자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한 거고, 또 한편으로는 스토리를 만들 권력을 가진 자가 사회는 있고 또는 스토리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약자들이 존재하는데 이 약자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하면 이 스토리에 계속해서 포함시켜 주느냐가 인류가 발전해 나가야 하는 방향이 아닌가. 그렇죠. 옛날에는 왕과 귀족의 이야기들만 있었잖아요. 근데 점차 이제 일반 사람들의 이야기로 넘어와서 지금은 약자들의 스토리가 이제 전면으로 나서는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언어를 소유한다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동시에 뭐가 중요하냐면 자기 스토리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한 걸음 물러나주는 이 기득권을 포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훨씬 더 어려워요. 그거는 그쵸. 네. 근데 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렇네요. 뒤로 네. 물러나는 게 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뭐 얼마 전에 작고한 홍사 선생님이 마지막 가시는 길에 했던 어떤 겸손하자라는 네. 메시지랑 같은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죠? 그렇죠. 쉬운 일이 아니죠. 아니죠. 굉장히 그거 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저는 오늘 선생님이랑 처음 이렇게 게스트 작가 모시고 이렇게 해보니까 제가 이걸 좋아하는구나를 느껴요. 내가 이렇게 이제 책 가지고 수다 들고 티키타카 하고 이런 북토크 하는 거를 내가 태생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제가 좀 또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을 했어요. 이제 이걸 보면서 온라인이 됐든 오프가 됐든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한 번 더 장을 좀 만들어서, 우리 왜 그런 거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그죠? 그런 거를 한 번 더 해봐도 좋겠다라는 네. 좀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게 유튜브다 보니 길게는 못 하는데 뭐 네. 선생님 마지막으로
저자로서 또 이 땅의 또 부모로서 엄마로서 뭐 그게 딸이 됐던 아들이 됐던 청년들 지금에 있는 오늘을 사는 그 청년들한테 해주고 싶은 메시지를 좀 던지면서 마무리를 또 해보시죠. 창작을 하는 사람이지만 태양 아래 새로운 곳은 없다라고 하는 말이 원래 있어요. 전도서에 나오는 글귀입니다. 이 말이 저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창작을 한다는 건 완전히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항상 발굴을 해내서 새롭게 쓰는 작업이거든요. 위대한 문학 작품이라든가 위대한 서사들을 보면 반드시 뭐가 있냐면 기존에 수천 년 동안 인간들이 해온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것들에 켜가 깔려 있어요. 사람들이 종종 그런 얘기 하거든요. 옛날 이야기 고루한데 왜 읽어야 하느냐. 그리고 사회 역할도 굉장히 답답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왜 읽어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읽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속에 깔려있는 인간의 보편적인 가치, 우리의 아마 집단 무의식안에 다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가져다가 바꿀 거예요. 근데 기존의 보편적인 가치들이 가지고 있는 호소력은 그대로 갖고 올 수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새로운 가치를 얻는 작업이 저는 창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작품 만들고 싶다, 좋은 자기만의 이야기를 만들고 싶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옛날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내가 가지고 와서 나의 것으로 만든 다음에 새롭게 표현하는 것, 이래야지만 기존에 우리가 모두 공유하고 있는 발판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No man is an island라고 하는 표현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도 성은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은 존 던의 Meditation 70라고 하는 글에 나오는 건데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이 성처럼 따로따로 서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해저 아래로 계속해서 내려가면 결국 대륙하고 모두 하나의 대륙으로 이어져 있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근데 저는 우리가 창작의 이 밑받침으로 삼는 이 보편적인 가치들이나 의미들은 해저 밑바닥에 공유하는 대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식으로 이어져 있어요. 혼자 서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해도 요새 많이 외롭잖아요, 모두들. 그래서 외로운 부서라는 것도 있고 나는 혼자 있는 것 같고 외로운 것 같고 모두와 동떨어져서 분리되어 있는 것 같다. 그럴 때 책을 읽고 영화를 볼 때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 지점을 반드시 찾을 수가 있거든요. 계속해서 파서 내려가면 이 지점을 붙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외롭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만나면 괜찮을 거다? 괜찮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나처럼 불안전하고 미성숙할 확률이 더 커요. 그래서 사람에게 의존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다른 사람과 밑바닥에서 어떻게 강하게 연결되느냐, 이 강한 받침이죠. 그래서 내가 발을 디딜 수 있는 단단한 땅을 가졌을 때 드디어 나는 괜찮고 다른 사람에게 나를 열어볼 수 있는 여유도 생기는 것 같아요. 와, 제가 캐스팅 잘했습니다. 나를 칭찬하기로 했습니다. 네, 농담이고요. 어쨌든 이 작은 채널에 귀한 걸음 해주셔서 사실은 너무 감사드리고요.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또 제가 이 빚을 또 어떻게 갚아야 될까 고민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처음으로 작은 채널이지만 그 저자분들을 모시고 이제 우리 시청자님들이랑 조금 더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는 시간을 만들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그 여러분들 생각이나 또 다른 책 아니면 한번 정말 제대로 된 북토크 난장 파티 한번 해보자 이런 분들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 의견 또 잘 끌어모아서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